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의 증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중단될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건 자신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공범에 대한 국내 송환과 함께 도주 중인 또 다른 공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의사는 환자가 수술 후 뇌경색이 발병한 지 3일 뒤 진료 기록을 고쳤는데 단순한 착오였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코 총리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을 업고 승리해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눈이 쌓인 곳이 있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입시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반면 원고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 시간 재조정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진료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증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 가운데 1명이 국내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자신이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공범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씨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소속사 대표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김 씨 매니저에게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거짓 자수와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A씨는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연락해 옷을 바꿔 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 매니저가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는데 김 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다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사를 받고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저녁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환자 B씨와 대면해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자에 진료한 것처럼 B씨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진료 기록을 작성했는데 이는 A씨에게 신경감압술 수술을 받은 B씨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지 3일 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평택시는 지난달 경찰에 직접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며 총리가 여러 차례 총을 맞아 위중한 상태라고 SNS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피초 총리는 총격 후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몇 시간이 생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총리는 브라티슬라바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핸들로바 지역에서 강요 회의를 가진 뒤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언론은 당시 4차례 총격이 있었고 총리가 복부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될 걸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 입시계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던 1심과 달리 법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서로 상대방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격한 신경전까지 벌인 겁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태세지만 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이번에 나올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겠지만 의대 증원 논란 자체가 일단락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환자 불편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2시간 20분 뒤 김 씨 매니저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국 김 씨는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매니저를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경찰에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매니저를 만나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에 빠져나갔는데 A 씨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과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 모두 자신이라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건데 소속사 측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는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것이고 김 씨가 유흥 지점에 들르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하며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음주 뺑소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 씨가 방문한 식당 등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가운데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되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20대 A씨. 지난 12일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공범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혐의는 현재까지는 살인 방조입니다. 살인 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고 공범이 모두 붙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A씨 구속으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의 국내 송환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어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도주한 나머지 공범도 주변국으로 미입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A씨 일당이 불법 도박 등과 관련해 금전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쓴 건데 이 기록을 추가한 날짜는 환자가 수술 이후 뇌경색이 발병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 흉추 골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3주 뒤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수술 부작용을 의심한 A씨 아들은 어머니의 진료 기록부를 떼본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날에도 진료 기록이 쓰여 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월 16일 진료기록상 9시 35분권으로 진료기록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장소에 계셨어요. 실제로 해당 의사가 A씨를 맡게 된 건 지난해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40일가량이나 지난 뒤 돌연 시스템에 접속해 2월 16일자 진료기록부를 추가한 겁니다. 게다가 고친 기록에는 양측 상지하지 근력 약화, 보행장애, 자주 넘어진다 등의 증상이 적혀 있었는데 허리 통증으로 갔을 뿐 있지도 않은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 기재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해당 의사가 A씨의 뇌경색 발병 3일 만에 진료 기록을 고쳐놓은 게 석연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수술 후 24일 날 3월 24일 날 어머니가 뇌졸중하고 경추 골절이라는 전방 골절이라는 그 상황을 발생이 됐어요. 3월 27일경 이 기록이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해당 의사는 소속 병원 고위직으로 당시 의사협회 간부까지 맡고 있던 B씨입니다. A씨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B씨는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진료한 날짜를 착각했을 뿐 초기 진료한 다른 외과 의사 등의 기록을 참고해 썼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평택시는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보건소 관계자부터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공세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지휘부 전격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방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관련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7초 침묵을 거론하며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총장 패싱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장이 지방 순실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난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자기 지시대로 안 한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대여 강경투쟁론에도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 야권 공동집회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압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이 대표를 구하려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라며 특검론 본질은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휘부 몇 명 교체를 통한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다며 야권의 김여사 방탄용 검찰 인사 의혹 제기가 억측이란 취지의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략적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법의 집행,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사로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본격화하면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원구성 협상 등 여야 협치에 더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부 가실 여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질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최상병 소속 여단장과 대대장 등을 오는 19일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중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질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만나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반갑다며 손을 내밀자 조국 대표가 악수에 응했고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두 사람이 만난 건 2019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비대위 회의에선 어제 내정된 곽규택, 김민전 신임수석 대변인 등 대변인단 임명 절차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같은 당 나경원 당선인 등이 주최하는 저출산 관련 세미나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법 3단체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투표로 선출합니다. 의장 후보 경선은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5선에 성공한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고 민주당 목 국회 부의장 경선에선 4선 민홍철, 남인순, 이하경 의원이 경쟁합니다. 지난주 입원 치료차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오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그동안의 논란들을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18평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세금 포함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세법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해 세금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 후보자 딸이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남편 찬스 의혹도 쟁점입니다.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고용했는데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후 퇴사한 아내는 2021년 재입사해 현재는 문서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딸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찬스와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단 해명했는데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편적 시각에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부대에 배치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일 무기 생산 현장을 찾고 있는데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동시에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내부 결속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새로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들을 둘러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 연합부대에 배치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상반기 생산 실적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군수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효력을 안아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짧은 화성 11라형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2022년 4월 이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사거리가 200km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여서 4연장 발사 차량에 실려서 운용될 수 있는데 전방의 주요한 군사 표적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주력이 되는 그런 무기 체계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김 위원장이 연일 군수 부분을 현지 지도하며 무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동 등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전술핵 무기 양산 능력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난 속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성과를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며 총리가 여러 차례 총을 맞아 위중한 상태라고 SNS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피초 총리는 총격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몇 시간이 생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슬로바키아 정부가 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총리는 브라티슬라바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핸들로바 지역에서 강요회의를 가진 뒤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집중 공세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방어 전선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전면 연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병이 하르키우주 북동부 국경 마을인 보우찬스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 하르키우주에서 지상작전을 벌이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미 러시아 수중에 떨어진 마을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 출장을 전면 연기하고 하르키우주 국경 지역 수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자지구로 가던 구호품 트럭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군경은 팔짱을 낀 채 이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타르쿠미아 검문소 부근입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품 트럭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차량에 올라타 물품을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너나 할 것 없이 격렬하게 짓밟고 밀가루 등 같은 식량도 쏟아져 내립니다. نزلنا على المعبر بعد ما خلصنا عملية التفتيش تفاجأنا بوجود مستوطنين على دوار المعبر كسروا السيارات بططوا عجال السيارات كبوا البضائع على ظهر السيارات على الأرض لمينا البضائع قسم من البضائع في الجرافة 극우 단체 이스라엘인들은 운전기사들을 폭행하고 끝내 구호 트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들의 습격으로 15대의 트럭이 파괴됐고 20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이 날아갔습니다. 현장의 이스라엘 군경은 폭도들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وعملية تخريب ممنهجة وللأسف وقف جنود الاحتلال متفرجين على المستوطنين وهم يقوموا بهذا الاعتداء. 이번 사태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전쟁으로 외부와 단절돼 기아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난민들은 구호품 트럭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에 목숨을 의지하는 상황.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로 인위적 기아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스라엘은 국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집트 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전세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박상현 씨. 지난달 말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받았어야 했지만 집주인은 2주 가까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잠적한 집주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려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도와주기 어려울 거란 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민사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간 이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약 시점입니다. 박 씨 사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계약 기간을 따랐다면 2년이나 4년 전의 일을 스스로 되돌이켜 봐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 뒤에나 사기 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돈을 받았을 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가 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을 때 그때 이후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또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기도 까다롭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상태거나 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민사소송뿐인 상황.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인데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경매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가진 자산을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법원에 재산명시 조회를 신청해도 평균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제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돈을 나중에 못 찾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정말 지금 많이 힘듭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꼭 1년이 됩니다. 21대 국회 막판 세입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 강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대표가 참석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으로 대면한 이후 5년 만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법요식 축사에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교가 우리 정신 문화의 근간이고 지금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행사에는 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각국 외교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윤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서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만나 악수하며 인사한 겁니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반갑다며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이 악수했고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조국 사태 수사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 대표는 현재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윤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예의를 갖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에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면을 계기로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곳에 따라 세찬 봄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사찰에는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도와 시민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황금색 불상 앞에 신도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스님들이 먼저 반야심경을 외우면 함께 따라하며 합창합니다. 조그만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을 하며 우리 안에 온갖 번뇌를 씻어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통한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버리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백척간도 진일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고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법요식에서는 장애와 국적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가 꽃을 봉양했습니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져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외 근무하니까 무사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고 무사하게 해달라고. 부모마음은 끝이 없거든. 우리 가족들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비와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사찰을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4만 개가 넘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조개살을 가득 채웠는데요. 가족의 건강이나 소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염원이 남겼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한국불교 태고종도 각각 법요식을 여는 등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은 비대위원, 주요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대변인단 임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저출산 관련 세미나 참석에 이어 5.18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 민생 현안 청취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의장 후보 경선은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5선에 성공한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고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 남인순, 이하경 의원이 경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입원 치료 등을 위한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당선인 총회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휴가 기간 불거진 국회의장 후보군 교통정리설과 대표 연임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BTS와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를 넘기며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이제 총수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BTS 등 세계적 인기 그룹을 보유한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는 최초입니다. 지난 2020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지 4년도 채 안 돼 이뤄낸 성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팬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11개의 산하 레이블을 거느리고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하는 하이브는 앞으로 내부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모두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합니다. 총수로 지정된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 역시 친척 일가의 내부 일감을 몰아주진 않는지 규제 당국의 한층 촘촘해진 감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 하이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빠르게 성장하는 K 콘텐츠 업계에 좋은 본보기가 될 거란 기대가 앞섭니다. 대기업 집단이 되면은 좋든 싫든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는 내부적인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반면 하이브가 추구하는 이른바 멀티레이블 구조의 복잡한 운영 방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불거진 갈등 역시 이런 독특한 지배구조가 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따라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대기업으로서 안정적 기반을 갖추려면 이번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하고 세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 자신이 아닌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기준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에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면서 일단 시간을 확보한 네이버.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 고민은 여전합니다. 매각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제 열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로 알려진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 최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한,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으로 인한 지분 매각은 피하게 된 겁니다. 다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한 만큼 매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전부터 라인야후 매각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번 네이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여부를 포함해 협상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사업에서 받을 불이익입니다. 라인 망가가 일본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태클을 걸거나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모 회사인 네이버의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분을 판다면 사업상 얼마나 유리하게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타결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된 기술, 인력, 그다음 데이터, 이게 다 일본으로 완전히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걸 이어나가려고 해도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라인야후한테 의존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한국 법인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앞서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플러스는 임직원들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를 조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7월 말까지 전국의 성인 23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고혈압 등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훈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협력, 교역 확대, 개발협력과 인프라 건설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책임자의 이름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책임자들의 이름을 일부 가리고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여름철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모두 17잔을 구매한 스타벅스 회원이 대상으로 스타벅스 앱에서 증정품을 예약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대표팀인데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과 똑같이 꾸민 무대에서 브레이킹 대표팀 선수들이 모의 배틀을 벌입니다. 대표팀 에이스 김홍열, 댄서명 홍텐이 자신의 시그니처 동작인 손가락 2개를 이용해 고난도 기술을 선보입니다. 동작이 크고 기술성도 높다는 점이 홍텐의 강점입니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해 동작을 멈추는 엘보우 프리즈 기술도 3초 이상 유지할 정도로 체력도 좋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귀국 선수단의 기수까지 맡았는데 그만큼 국가대표로서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대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헌우, 댄서명 윙도 대표팀의 핵심입니다. 무릎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동작을 이어가는 등
어려운 기술을 물 흐르듯이 연결해 독창성과 음악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춤의 모양새나 이음새를 이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성이랑 예술성을 기반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에 걸린 본선행 티켓은 비보유와 비걸 각각 16장. 우리나라는 국가별 최대 인원인 남녀 각각 2명 출전이 목표입니다. 40명씩 출전하는 최종 예선에서 7위 안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올림픽 티켓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림픽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목표로. 브레이킹 종목의 최종 예선은 오는 18일 상하이와 다음 달 20일 부다페스트까지 모두 2차례 진행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고지를 넘으며 우리 영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스크린 독점 논란으로 관객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동석의 강력 펀치가 또 한 번 1000만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기 없이 주먹만으로 악당을 날려버리는 마동석표 액션의 통쾌함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촬영이 없고 회의가 없는 날은 아직도 복싱장에 가서 매일 스파링하고 운동하고 매일 젊은 놈들한테 맞고 때리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라는 비판에도 4편까지 나올 정도로 탄탄한 팬층이 생겼고 적어도 영화관 가서 실망할 일 없는 프랜차이즈 영화의 알고 먹는 맛에 관객 발길이 쏠렸습니다. 매 영화마다 명품 배우들이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선보이며 새 빌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도 흥행에 한몫합니다. 상대방을 아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전투력은 가장 높은 빌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리즈 3편 연속 1000만을 넘겼는데 향후 8편까지 계획된 만큼 마동석 유니버스의 기록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007이나 뭐 유명한 그 시리즈물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2편 정도 나오면 3편 정도 나오면 이어가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범죄도시4는 개봉 이후 상영 점유율과 자석 점유율 모두 80%를 넘겨 스크린 독점 논란을 빚은 건 수태로 꼽힙니다. 최근 영화 파묘에 이어 범죄도시4까지 대박 영화에만 관객이 쏠리는 흐름이 굳어지면서 영화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아에서 대규모 소요로 프랑스 헌병 1명이 숨져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자 프랑스가 최소 12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최소 12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집회와 이동이 제한되고 가택연금과 수색에 대한 당국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내무부에 설치된 위기대책본부를 이끌며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프랑스가 본토 밖 프랑스령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1985년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또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밤사이 13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죠?
네,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한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으로 오늘까지는 이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서 날씨도 쌀쌀하다고요? 네,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은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이 7.1도, 대구 8.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크게 밑돌겠지만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과 광주는 21도, 대구는 23도, 부산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